명품이란 단어를 만든 사람 네. 노벨상 줘야 돼. 아 그래요? 네. 전화해서 광고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디올 가방에 원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좀 네. 의견이 어떠세요? 이게 왜 논란인지 싶었어요. 이게 왜 논란이지? 아니, 다 논란이었는데 왜 재영님만? 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명품인데요. 오랜만에 최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작년에 네. 비주류 경제학 스튜디오를 이제 최 실장님의 에너지로 아. 체며들게 하셨는데 네. 1년 만에 저희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1년 동안 또 에너지 쫙 모아서 왔어요.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1년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똑같죠 뭐. 네. 꾸준히 컨텐츠는 계속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요즘 새로 기획한 게 있어요. 옷지라퍼라고. 옷지라퍼. 네, 그러니까 오지랖이랑 오지랖을 옷이랑 펴드리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놓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연을 받아서 하다가 아예 현장감 있게 나가자 해가지고 요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독해요. 그렇게들 도망가. 그러니까 그걸 호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옷지라퍼 컨텐츠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마침 저랑 재용님도 지금 한창 고민 중인 아이템들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일단 재용님 장바구니 템부터. 일단 저는 요즘에 어떻게 입냐면 네. 주로 그냥 리스크를 회피형 아, 때문에 옷에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도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 없는 화이트 앤 블랙으로만 거의 그냥 무늬 없는 거. 또 여름이지만 약간 린넨 셔츠 이런 거 입는 거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자, 어울리는지 물어본다면 네. 온데 네. 즉 결론은 네. X입니다. X예요? 네.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네. 학구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나는 재용님은 이제 조금씩 날티가 나도 좀 되지 않을까. 조금 과감한 도전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예 네. 이렇게 스트라이프나 체크는 네. 확실히 이렇게 학구적인 이미지에는 리스크가 오히려 있어요. 너무 널디하다. 그러니까 체크를 빼라니까. 체크 빼고. 체크 네. 스트라이프. 네. 네. 옆에 이제 신발 골라주셨는데. 독일군. 독일군 이런 거 엄청 인기였죠. 아 그래요? 네. 자, 저의 선택은 네. X입니다. 뭐야? 다 너무 X예요. 유행했어. 너무 너무 지나갔다. 너무 정점은 이미 찍어서 지금 산다면 조금 다른 대안이 더 있어서 네. 둘 다 X. 예. 오케이. 올 X를 받으셨네요. Sorry. 감사합니다. 장바구니 지우면 될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네. 네. 다음은 제 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이걸 이제 출근 룩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회사 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입고 가면 네.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리조트 룩 같은 느낌으로 골랐는데 저의 선택은 옵니다. 예! 아니 이거 Yes. 진짜 여기 네. 평소에도 입기도 너무 좋고 네. 이게 지금 장소만 바뀌어 있다면 리조트 룩으로도 활용이 괜찮고 가격대도 괜찮고 디자인도 예뻐요. 그러니까. 와, 너무 완전 오. 괜찮다.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다. 약간 이긴 것 같은 느낌.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작년에는 최 실장님이 이제 올드머니 룩을 그 대표적인 트렌드로 꼽아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업데이트해보는 올해 패션 트렌드를 좀 뭘로 보세요? 올해는 걸코어가 대세예요. 걸코어. 네, 완전히 하이퍼 페미닌. 아. 그래서 어딘가에도 리본 입거나 아기자기한 가방에라도 뭘 달든지. 여자한 느낌? 예. 네. 그리고 다음에 올 트렌드를 또 하나 예상하자면 보호시크입니다. 보호시크. 보헤미안 시크. 보헤미안. 그래서 약간 보헤미안 무드가 이제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옷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이유에서 제가 그저께 머리를 볶았거든요. 보헤미안 무드로 네. 너무 잘 네, 어울리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가 명품이잖아요. 네. 최 실장님이 보시기에 명품 브랜드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품 브랜드들도 네. 전쟁입니다. 네. 네. 지금 어느 브랜드가 잘 된다, 안 된다에 증명되는 텀이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네. 이 와중에도 막 디렉터도 빨리 교체되고 있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명품 네, 걱정 네, 네. 안 해도 될 줄 알았지만 이 와중에도 거기는 이제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럼 최 실장님이 요새 좀 주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혹은 뭐 그런 브랜드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동안 좀 잠잠했던 브랜드 있습니다. 네, 어디? 끌로에. 끌로에? 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니까요. 끌로에
클로에가 뭐 예전에 칼라거펠트가 했었고 네. 그 다음에 PB 파일로 가면서 그 당시에 모든 여성이 클로에 스타일로 입었어. 근데 그 이후에 약간 힘을 못 썼어요. 네네. 힘을 못 쓰다가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체메나 카말리라는 디자이너로 바뀌었는데 네네. 이번에 FW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거기서 발표한 게 보우시크예요. 내가 보우시크. 뜰 거라고 얘기했던. 이제 이거다. 딱 떨어졌군요. 클로에 이거다. 지금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이끄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클로에가 이끌 겁니다. 음. 보우시크 클로에. 강력하게. 네, 밀어봅니다. 클로에 네. 한번 주목해 제가 보겠습니다. 칼말했다니까. 올 거 예상하고.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명품인데 네. 재용님한테 좀 네. 궁금해요. 네. 재용님은 명품을 사보신 적이 있어요? 명품이랑 당연히 안 친하게 생겼잖아요. 네. 지금도 안 친한데. 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회계사가 되면 마통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네. 그럼 뭘 사야 되지 그런 건 있어요. 그 벌써 십수년 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사 입시생 카페, 회계사 아, 카페 이런 커뮤니티가 데다가 있구나. 올려요. 아, 나 이번에 회계법인 입사하는데 뭐 사야 됩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은 어차피 전투복이니까 대충 입으시고 네네. 지갑은 프라다를 사시고 뭐 신발은 페라가모를 아. 사시고 뭐 시계는 최소 태그 호이 약간 이런 느낌의 그 교복 같은 기준이 있어요. 회계사 세트 이렇게 있군요. 회계사 세트. 옷 빼고 나머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웃기웃했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긴 했는데 아 이게 뭔 소용인가 끈 지나고 보니까 약간 그런 뭐 생각- 사셨어요? 나 되게 궁금하네. 어, 그냥 그러니까. 딱 그 아까 몽블랑 그, 벨트 그 세트. 네, 세트죠. 신발은 평범한 거 샀는데 네네. 그 정도 샀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과는 이제 취향적으로는 거리가 좀 있으시지만 네. 이제 명품 브랜드의 숫자랑은 친숙하시잖아요. 네. 재용님이 보시기에 명품 브랜드의 어떤 숫자상 특징을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네, 영업이익이 좀 높다는 거. 영업이익을 좀 더 높여야 당연하겠죠? 많이 높죠. 역시 네, 그 부분에서 명품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명품이란 단어를 만든 사람 네. 노벨상 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마법의 단어 같아요. 엄연히 말하면 네. 사치품인 거예요. 예. 근데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딱 각인되는 그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격과 품질 이런 부분에서 그냥 합격을 줄 것 네. 같은 그렇죠. 약간 용서를 해주죠. 용서해 가격에 대한 주는- 용서를 네. 해주는 딱 그 면제부 같은 거죠. 마법의 명품이란 단어가. 네. 근데 이제 전 세계 명품 시장 상황도 궁금한데 네. 지금 여전히 성장 중인지 아니면 좀 궁금해요. 전 세계 명품 시장은 이제 21년, 22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숫자 보면 21년, 2년은 빠르게 성장하다가 네. 23년에 대부분 성장을 약간 멈췄어요. 어.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이 비싸지다 보니까 네네. 옛날에는 이제 돈이 금리가 제로 금리고 하다 보니까 돈이 뭐 빚을 넘쳐났죠. 내서 사오고 어째든 네. 샀는데 이제 글로벌 명품 시장 규모는 이제 23년에 한 2.56% 성장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추정치긴 한데 근데 2.56%는 사실은 이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비주류 경제와 명품편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한국 시장에서 명품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뉴스거리도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엔 이제 디올 가방의 원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 실장님은 이 뉴스 딱 접하시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터질 게 터졌구나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명품이 주는 그 마법의 단어. 마법의 단어. 그래서 모든 게 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을 것 같은 판타지가 이렇게 네. 씌워져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 우리가 많이들 사는 정말 그쵸. 그 인기템들 딱 봐도 공장에서 그냥 만드는 건데 아. 그 모든 공장에 장인들이 앉아 있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도 뭐 루이비통 뭐 사겠다 뭐 하겠다 뭐 그거 다 장인이 만드는 거 아니다 얘기는 했었는데 8만 원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죠. 재용님 이 뉴스 보셨을 때 좀 네. 의견이 어떠세요? 이게 왜 논란인지 싶었어요. 이게 왜 논란이지? 아니, 다 논란이었는데 왜 재용님만?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재무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명품을 원가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원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원가 플러스 3배수를 넣을 거냐, 5배수를 넣을 거냐, 그걸 통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명품 같은 경우는 원가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쉽게들 사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저항선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어. 그게 경제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제 브랜드도 회사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회사가 성장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매출을 많이 파는 거예요. 즉 퀀티티를 늘리는 게 매출을 늘리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명품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퀀티티를 늘리는 순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우린 그럼 손가락 빨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퀀티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늘리고 프라이스를 계속 올린다. 그럼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8만 원은 좀 충격적이긴 하죠. 맞아요. 같은데? 아 근데 그 예. 8만 원이 예. 그 제품의 모든 원가가 8만 원이라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뜯어봐야겠죠. 노동 착취했던 그 공장에서 납품가가 8만 원인 거니까 거기서 가죽까지 생산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부자재 원단 이런 건 다 받아서 이제 만들었던 공임을 이제 8만 원에 납품을 한 거니까 실제 원가는 더 있겠죠. 근데 맞아요. 이제 왜냐면 매스컴 와서 가공을 해서 이제 맞아요. 더 넘어갔을 근데 거니까. 매스컴에서도 어쨌거나 가장 자극적으로 이거를 빡 하려면 그 공장에서 딱 치룬 비용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스로 하여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네. 게 도대체 명품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 네. 그러니까 진짜 8만 원에서 38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명품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거지? 그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죠. 당연히 어. 알 수 없고 그냥 유추만 해볼 뿐이죠. 네, 이제 네. 원가율로 한번 추정 한번 해보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율이 3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면은 한 30만 원 정도가 원가인 거예요. 아. 또 그 안에 보면 중간에 이제 납품을 누가 했냐라고 찾아보면 한국에서 이제 가방 제일 잘 만드는 이제 시몬느라는 회사. 시몬느. 시몬느가 전 세계 명품 가방의 뭐 10%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요?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원가율이 한 80%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만드는 사람은 또 20%를 남기는 빼야 거면 되니까. 6만 원을 남기는 거고 네네. 24만 원이 제조 원가니까 100만 원짜리가 24만 원 원가라고 한다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 제조사도 또 밑에 또 하청을 줄 수도 있겠지. 또 들어갈 수 그런 있죠. 거 생각해 보면 뭐 명품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막 20배, 30배, 40배까지 이익을 남기는 건가? 라는 건 사실은 재무제표만 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2024년에 갑자기 명품 원가 논란이 나온 배경을 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약간 이제 MZ 세대 중심으로 명품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지 않나? 야 너네 그래 20대 30대 너 젊은 애들 그거 영끌해가지고 명품 샀는데 그게 정당한 소비였냐? 라고 지적하는 기성세대의 일침? 그 음모론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렇게까지 간다고?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명품 중에서도 진짜 명품이 뭐냐 그걸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 실장님이 보시는 명품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어려운 너무 질문.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그 명품이라고 인정하는 브랜드들은 일단 헤리티지가 있는 거는 확실한 차이점이긴 해요. 네네네. 근데 헤리티지가 좀 없는 뭐 비교적 신생 그런 브랜드들을 우리는 또 신명품이라고 또 불러요. 신명품. 그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신명품이 뭐예요? 좀 그게 궁금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상해 그거. 누가 만들어낸 것 같아. 이건 2차 면제부잖아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헤리티지가 왠지. 있는 데는 명품이란 면제부를 줬으니까 좀 떠오르는 브랜드인데 가격이 좀 비싸. 그럼 넌 신명품. 신명품 해. 약간 이렇게요. 누가 이렇게 담합한 거 아니야 이거. 가격을 올려도 괜찮고. 그리고 그 차이도 있어요. 네. 요즘 신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은 그 에루샤 같은 그런 브랜드에 비하면 가격이 그래도 조금만 더 낮아요. 그리고 구매 루트가 더 다양해요. 그러니까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은 매장 줄 가야 서서 가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줄 서서. 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 못 사요. 그쵸. 없잖아요. 잘 없죠.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내가 잘 뒤지면 다른 플랫폼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럼 최 실장님이 보시는 좀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런 신명품 브랜드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자쿠무스, 르메르 신명품인가요? 그리고 저는 젠틀몬스터도 약간 이제 여기에 이제 낄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이제 갑자기 국뽕이 차오르는데 한 사발 이렇게 먹고 일단. 그리고 이제 슈스통이나 그리고 세실리아 만센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러운 디테일 잘 쓰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도 이번 걸코어 무드랑 함께 해가지고 확 떴어요. 재용님의 분석이 좀 궁금한데 일단 좀 이제 고전 명품 브랜드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루샤의 숫자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 에루샤는 당연히 공고합니다. 일단 에르메스만 보면 에르메스가 2023년에 매출액 20조 1,400억이 20조? 나오고요. 예, 매출액이 네. 이제 23년에 매출 성장률이 16% 나오거든요. 네네. 23년에 글로벌 명품 성장률이 2%라는데 여긴 16% 성장했네. 압도적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LVMH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다양한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패션 앤 레더 굿즈의 사업 부문을 봐야 돼. 그 부문이 LVMH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네. 그 부문 이제 패션 앤 레더 굿즈 같은 경우가 63조. 와, 확실히 여기 일단 브랜드가 많아요. 네, 제국은 제국이네요. 네, 많아요. 63조의 매출액, 63.2조의 매출액이고 성장률은 한 9% 정도. 9%. 아까 에르메스에 비하면 꽤 낮죠. 샤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27조 정도 나왔었고요. 한 15% 정도 성장했고 나쁘지 않고 에르메스 영업이익률 42%, LVMH 패션 부문이 40%, 샤넬이 32%. 샤넬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래저래 돈은 잘 번다. 아까 잠깐 얘기해 네. 주셨는데 어쨌든 2023년에 전체 명품 시장의 성장률이 2%대였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에루샤는 거의 한 뭐 10%가 넘는 그렇죠. 20%에 가까운 걸 보면은 어떤 명품 시장 안에서도 일종의 양극화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뭐부터 안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에루샤는 일단 사고. 에루샤를 사고 에루샤는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살 수 있을 때 일단 좀 사고. 네, 왜냐면 네. 이제 에루샤는 조금 더 사람들이 경기에 더 안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브랜드. 그리고 좀 그 밑에는 조금 더 민감한 어느 20, 30대 약간 맞아요. 그쪽이 좀 많이 사는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강점을 발휘하는 게 이제 에루샤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근데 또 좋을 때는 또 같이 좋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안 나만 좋을 때가 좋고. 어딨어. 안 좋을 때는 나만 좋고. 어.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번에는 좀 이제 명품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LVMH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찾아보니까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네. 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좀 네. 알 수 있을까요? 시가총액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이제 LVMH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어제자로 환산해 보면 575조 정도 나오거든요. 와, 거의 600조. 이게 전 세계 회사들을 이제 줄을 세우면 한 20위에서 30위 사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지 네. 재웅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크게 성장하는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성장하냐면 일단은 대표가 되는 하나의 브랜드, 즉 대박이 하나 터져요. 예를 대박이 들어서 하나 터지고. 뭐 루이비통이라는 대박이 하나 터지잖아요. 루이비통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줘요. 네네. 근데 그러면 평생 루이비통만 할 수 있냐? 그러면 성장세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이러다가 나 우리 루이비통 하이 빠지면 어떡하지? 고민되니까. 그럼 거기서 벌어들이는 캐시를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들을 사모으기 사는 거죠. 하나하나 사모으면 그래도 10개 사면 한 두세 개는 터지겠지. 그렇게 사모으다 보면 실제로 터집니다. 기업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생겨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루이비통인데 백화점을 갔어요. 현대백화점을 갔어. 내가 루이비통 자리 안 줄 거야? 당연히 주겠죠? 자리를 줘. 그럼 그 옆에 셀린드 매장 안 줄 거야? 주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쵸. 나 이번에 힘이 생기죠. 나도 이번에 뭐 김창선 브랜드를 샀는데 네. 그 옆에 매장 안 놔줄 거야? 네. 놔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 브랜드를 키우기가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키우는 힘이 생기니까 떠오르는 브랜드들을 좀 고가에 사오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매출액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부동산을 사기 시작해요. 아, 부동산. 파리에 뭐 요즘 기사 뜨거든요. 맞아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이 이제 고금리 상황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 뭐 무슨 거리 해가지고 이런 샹젤리제 데다가 명품 거리들을 산다고 좋은 하더라고요. 거리에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 놓으면 어차피 이거 다시 금리는 낮아질 거고 아. 그런 부동산 떡상할 거라는 그 아르노 회장님의 그 마이다스의 그 감각이 있는 거야. 네. 매장들을 또 예쁘게 또 꾸며놓고 네, 부동산도 사놓고 되게 현금 흐름을 되게 영리하게 잘 가져가는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LVMH만큼 크지는 않아도 항상 라이벌로 거론되는 기업이 캐링이잖아요. 네네네. 캐링에는 좀 어떤 브랜드들이 속해 캐링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찌죠. 구찌. 구찌, 구찌가 핵심이군요. 뭐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그리고 오. 하이주얼리로 부쉐론 있고요. 오, 네. 그래도 꽤 요새 하이비 있는 그런 브랜드도 되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규모로는 잽이 안 되죠. 차이가 그러니까 나죠. 여기는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캐링이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찌의 비중이 너무 큰데 문제는 이 구찌 내에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되게 커요. 아, 중국이에요? 네, 아. 중국 판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중국 판매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좀 보이나요, 재훈님? 네, 어때요? 그래서 최근 이제 1분기 실적을 봤는데 2024년 1분기에 구찌가
전년도 1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21%가 빠졌습니다. 와 너무 크게 빠졌는데요. 매출이 21%가 빠졌어요. 구찌가. 나머지 뭐 입생로랑도 이제 뭐 8%, 뭐 다른 뭐 보테가벤다도 한 2%, 나머지는 그냥 한 자릿수인데 혼자 20%로 빠져버리니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주가도 보면은 원래 800유로였어요. 2021년 이제 한창 그 잘 나갈 때만 해도 800이었다가 최근에 저점을 300이 찍었는데요. 300대 초반이 되니까 네네. 뭐 어마어마한 뭐 영향을 받은 게 결국은 중국이었고. 중국에서 야 구찌. 구찌를 막 사다가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안 거지. 야 너무 많이 사는데. 그리고 너무 또, 다 주변에서 입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로고 플레이. 구찌가 또 글씨 구찌 이렇게 크게 써 있잖아요. 신발에도 이만하게 있어. 우리 지지지지. 열면 그렇지. 지지지지지 이렇게 써 있잖아. 야. 그 이때 한참 이게 네. 그 CD가 네.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미켈레가 저기 했던.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되게 맥시멀리즘이고 굉장히 로고 플레이 많이 하고 화려하고 레트로적인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선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유행이라는 건 이렇게 피로도를 느껴. 그렇죠, 맞아요. 특히 장식적일수록 피로도가 더 금방 느껴지는 거기 네. 때문에 이게 확 빠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약간 에너지 드링크 마신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힘을 쫙 먹을 수 있는데 또 그만큼 뒤에서 쫙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 많이 분석된 적 없었던 신명품 브랜드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고요. 상장을 안 해요. 아이 궁금했는데.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궁금한데 왜냐하면 보통 신명품이라 하는 경우가 디자이너 개인의 회사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브랜드, 개인의 회사로 시작을 해서 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막 상장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난 디자이너지 난 경영자가 아닌데 아르고 패션하는 사람들이 네. 숫자에 약해. 네. 잘 맞아요. 몰라요. 그리고 상장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리고 막 하면은 재무쟁이가 들어와야 하면 되잖아. 귀찮은 거 엄청 많아지고 막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냥 이거 지분대 100%인데 그냥 내가 혼자 하면 안 돼? 야, 그냥 맞아요. 보통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신명품은 일단 자료가 잘 없고요. 그래도 찾아보면 아까 말했던 자크미스 같은 자크미스. 경우는 네. 매출액만 그냥 기사로 뜨는데 21년에 이제 1억 유로 정도 팔았는데 22년에 2억 유로, 23년에 2억 8천 유로 거의 뭐 2배 정도로 그냥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구나. 그렇지만 뭐 조 단위로 팔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한국 회사 중에 우영미 우영미도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은 우영미도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수준이었고 그게 2023년에 한 1000억 정도? 물론 그게 솔리드의 매출인지 우영미의 매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 합산해서 봤을 때 괜찮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그래요? 23년에 7.5%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건 좀 의외였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같은 영업이익률이 보이진 않는. 그게 왜냐면 아직은 규모가 작잖아요. 네네. 1000억대 브랜드는 유통사에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브랜드 파워가 아직은 그 정도 쉽게 세지 말하면 않다. 루이비통은 갑질이 가능한데 어. 1000억대 브랜드는 유통사에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수료 싸움에서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재 제품은 대충 한 30% 내외의 수수료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명품들 에루샤는 한 10%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브랜드가 힘인데. 근데 나머지는 한 30% 이상 좀 줘야 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희가 이제 고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 떠오르는 신명품 브랜드들의 숫자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런 브랜드를 유통하는 회사들 상황은 어떤지 간단히 짚고 가려고 해요. 의외로 백화점 말고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이제 명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좀 이런 플랫폼들 대표적으로 어떤 좀 플랫폼들이 있나요? 그 광고 한참 나오던 세 개 있잖아. 머트발. 맞아. 줄여서 머트발이라고 하네. 머스트인 뭐 트렌디 머스트 발라. 트렌디 발란데. 많이 들어가 보세요 이런 플랫폼들. 저는 젠테 많이 써요. 젠테요. 네. 젠테는 뭐예요? 젠테가 후발주자긴 한데 머트발은 되게 네이밍 떼면 다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아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 네, 근데 젠테는 젊고 잘해 아무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플랫폼들 네. 대표들과 다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네네. 특집 기획을 했어요. 네네. 시작은 바야흐로 미우미우 내가 신발을 하나 산 직구로 하나 샀는데 네. 와 이걸 사고 바로 가격 비교를 했더니 한 30만 원 차이로 젠테에 있는 거예요. 더 근데 싸게요? 나는 그때 젠테를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야?
30만 원이 더 싼데. 네. 네. 와, 그래서 근데 젠테 이거 근데 짝퉁이겠지. 그냥 막 정신 승리. 승리로 네. 저거는 뭐 의심을 할 만하겠지. 그러니까 싸겠지 막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의문이 있는 거야. 과연 이 플랫폼을 믿고 살 수 있는가? 나 같은 궁금하다.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집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젠테를 명확하게 알았죠. 그때 그 인터뷰 하시고 좀 실마리가 풀리시던가요? 네, 너무 어떤- 명확하게 풀렸고 네. 믿을 만한 그 플랫폼들은 그냥 믿으셔도 되겠더라. 왜냐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신명품으로 보시 자크무스 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부티크라는 그렇죠. 곳이 있어요. 아, 한번 거치는군요. 네, 아. 부티크에서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뿌려요. 근데 그 부티크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늘 다들 콧대가 높고 아, 네. 그리고 얘네들도 다 헤리티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나하고 쉽게 거래를 안 해요. 근데 젠테는 부티크와 이미 예전부터 다져진 인맥이 있어서 100% 부티크와 직거래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병행 수입은 그 부티크 내에서 한 단계 또 거치거든요. 아. 네. 거기가 그러니까 좀 이제 여기서 알수 없는 장난질이 있을 영역이군요.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젠테 같은 경우는 부티크와 100%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이거를 해요. 그래서 단점은 배송이 되게 느리기는 해요. 근데 장점은 일단 가격이죠. 플랫폼은 무조건 가격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회 무료 반품이 돼. 어디 젠티에서 나오셨나봐요.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네. 거기에 너무 쑥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미울미울 붙이는 30만 원 넘게 비싸게 샀는데 뭐 환불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무한 신뢰. 이번엔 재용님 분석이 네. 궁금한데 네. 뭐 명품 플랫폼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랜드는 전 세계에 루이비통은 나밖에 없어. 근데 백화점은 다 원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 그럼 누가 힘이 세겠어요? 브랜드죠. 당연히 브랜드가 세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익을 누가 얼마만큼 쉐어한다고 했냐고 했을 때 희소한 사람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콧대 높은 백화점도 명품한테는 한 10% 내외의 수수료밖에 못 받아요. 근데 하물며 플랫폼들 온라인 플랫폼은 백화점보다 힘이 더 약하거든요. 구매 볼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고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최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온라인 플랫폼은 보통은 이제 오픈 마켓 형태여가지고 입점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 구찌를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현지 부티크에서 사와서 내 창고에 가지고 있는 병행 수입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병행 수입이 그 한 레이어가 거기 업자들이 그 플랫폼을 입점을 해서 수수료를 내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자체는 보통은 재고 부담을 잘 안 집니다. 근데 문제는 재고 부담을 안 져서 수수료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덜 지니까 네. 플랫폼을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3사 모두 오랫동안 적자를 보여주는 게 약간 그런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 실장님이 얘기하신 젠테. 젠테는 확실히 좀 다른가요? 기업을 보셨을 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타겟이 아니라서 저는 써보진 못했지만 네네. 이제 젠테 대표님이 아마 이탈리아에서 몇 년 살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원래 이런 거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네네. 인테리어를 배우면서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그 부티크 업자들이랑 이제 형동생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인맥도 쌓고 언어도 배우고 이 바닥을 좀 이렇게 약간 마치 그런 거지. 편의점 차리기 전에 편의점 알바를 6개월 하고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나도 명품 장사 하고 싶은데 이 바닥을 좀 알고 싶다. 근데 한국에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하면서 형동생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맥을 쌓고 네, 형님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한국 가서 사업할 테니까 꼭 저희랑 계약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팔아드릴게요. 근데 부티크 입장에서 나쁜 계약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부티크가 오프라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확장성의 이슈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보통 한두 해 하는 게 100년, 200년씩 해요. 맞아요. 3대, 4대, 5대를 걸쳐서. 거의 명품 기업처럼 패밀리 비즈니스 오래 똑같아요. 부티크.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던 유통 방식 그대로 하는데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싹싹한 동생이 와가지고 잘 팔아주겠대. 잘 팔아주겠대. 내가 그 실시간 재고도 연동되도록 해서 이제 부티크 재고가 한국에서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이제 넘겨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르고 젠테 광고하는 것 같은데. 되게 저도 신기해서 그랬어요. 네네. 플랫폼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좀 잘 팔리는 재고들을 잘 모아놔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이거 완장 차 있는 뭐 가디건이라든지 네, 톰 브라운이라든지. 네. 실제로도 그런 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젠테 같은 경우는 그 특정 브랜드가 포션이 2-3% 이상 차지하는 게 없고 되게 다양하게. 다양성이 그리고 되게 대부분 있군요. 사입. 사입이라고 하면 내가 매입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구조로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러니까 감각으로 승부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그들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뭐 너덜너덜 이렇게 뜯어 저거 어디 누가 했냐 하는 거 네. 나는 그거 찾거든. 거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하니까 트렌비, 발란, 머트발 같은 경우는 TV 광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어떻게- 엄청 많이 했을 때 있죠. 그렇죠. 네. 많이 했죠. 왜냐하면 트렌비가 2021년에 광고 선전비를 이제 299억을 쓰고요. 발란이 22년에 광고 선전비를 386억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충 TV에 A급 연예인 나오면 200~300억은 무조건 쓴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젠테 같은 경우가 2022년에 광고 선전비 23억, 23년에 19억 써요. 거의 뭐 10분의 1도 거의 안 쓰는 어. 거예요. 네. 근데 매출액이 한 480억까지 올라온 게 그런 감도로 이제 승부를 하겠다. 우리는 딱 연예인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쵸. 한번 들어와 보시라. 그럼 다른 데 없는 되게 힙한 아이템들이 요즘 라이징 스타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좀 홍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연예인한테 몇백억 이렇게 광고 돌리고 하는데 몇백억 쓰는 거보다 그거를 소비자 이익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쵸.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맞아요. 사실. 네. 우리 젠테 전화해서 광고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연락 한번 주세요. 일단 녹화분 일단 공개하시고 얼마 주실 거냐고 한번 얘기 좀.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제 온라인 명품 플랫폼도 여러 이제 업체들을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명품을 유통하는 회사 혹은 유통하는 과정에서 돈은 누가 버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당연히 브랜드가 벌죠. 결국 브랜드인가? 유통사는 돈 벌기가 너무 어렵나요? 아니까 원래는 그 유통과 이 브랜드와의 역학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 나왔다. 네네. 갤럭시 노트북이 나왔다. 근데 신제품이에요. 네. 그럼 보통 이제 브랜드사가 갤럭시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갤럭시 노트북이 나오니까 네. LG에서도 나오고 샤오미에서도 나오고 비슷한 노트북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두세 개의 회사가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게 되면 유통사가 힘이 강해집니다. 왜냐면 유통사가 어떻게 유통을 해주냐에 따라 갤럭시를 살지 LG 거를 살지가 결정이 돼요. 어디에 좀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산업이 따라. 초반에는 브랜드가 많이 벌고요. 네. 중반 이후부터는 유통사가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조사와 유통사의 관계예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법칙이 깨지는 게 명품과 유통의 관계예요. 명품은 언제나 희소해. 왜냐하면 루이비통과 똑같은 제품이랑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죠. 루이비통은 루이비통이니까. 예, 그러니까 가방이라는 제품은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데 루이비통 가방이라는 건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밖에 못 만드니까 유통과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제조사가 영원히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모르겠어. 사람들이 갑자기 각성해서 이제 명품은 필요 없어. 난 유니클로만 살 거야. 막 불매. 이건 모르겠는데. 예, 그러지 않. 그럴 리는 없어. 사람이란 건. 선망의 대상이 사람이란 거. 남들과 다르고 싶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능이니까 명품이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